과거에 가장 아주 볼레타일하고 가장 투기적이고 가장 단기 투자 위주의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난 몇 년간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우리 업계가 자본시장 많은 현재 그 제가 제대로 가잖아요. 이번에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가장 외환의 위기 때 가장 핵심에 들어왔던 것이 자본시장입니다. 제일 먼저 이 상장에서 불어나고 증권회사들 넘어가고 은행은 나중에 뭐 정부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한 거고 은행이 뭐 부도가 나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한 거지만 실제 자본시장에 제일 먼저 나가셨습니다. 그 당시 지수가 뭐 200, 300부터 내져 있었던 걸 기억나는데 완전 자본시장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해줘도 이제는 우리도 선진시장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기 최근에 뭐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 이 페이지에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것도 하려고 이게 제대로 언론도 그렇고 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이번에 이 금융위 한 사람으로서 한번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덮고 넘어가는데 개인의 무슨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집단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고 다만 한번 재작년에 우리 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한국에 전이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문제점이 뭔가는 한번 우리가 정말 아주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또 금융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또 연관이 돼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같은 벌꿀에 걸려나오지 않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 세계의 금융위기의 원인은 많이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이 돼서 그 당시 우리 문제가 뭐였던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냉정하게 분석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는데 하여튼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융이 이제는 암만 실무적인 해봐도 금융에서 완전히 디스토션 시킬 수 있다. 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경우는 우리가 암만 우리끼리 잘해봐야 우리가 대외 관계에 있어서 대외 외환 문제라든가 대외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하면 물론 이번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간단없이 두바이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어제 중남미가 많이 문제가 일어난다면 또 그것이 앞으로 이렇게 글로벌 이동성이 순식간에 이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대로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금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가 또 수동적으로 폐쇄적인 그런 금융 정책이 안 먹힌다 이제 이미 다 97년도에 자본시장 다 열어놓고 나중에 이제 외환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경제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외환시장을 안 저렇게 컨트롤한다고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당국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액티브하게 수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인이라고 우리가 브라질처럼 그럼 자원 과세 2%씩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 개방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보호주의적으로 금융 정책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적극적인 반면 요소를 삼아서 우리 금융 시스템을 좀 선진화시키고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쪽에서 접근을 하지 않고 또 여기서 어떻게 쪼물락거려가지고 임시적으로 막고 이렇게 거대하게 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 이것이 저는 이건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처럼 그렇게 무슨 아직 사회의 금융이 무슨 뭐라 해서 들어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과도한 레버리지 문제. 이번에 자본시장이 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건전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이 레버리지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 97년도에 이 금융위기 때,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우리 상장의 부채비율이 그 당시에 제가 공식적으로는 380%였는데 우리 한 400% 넘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회계 지금 현재기는 보면.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의 증권회사들도 엄청난 부채가 많았고 ROE가
들쭉날쭉해서 저는 꾸준하게 매년 이걸 보고 있습니다만 큰 작품은 어차피 우리가 시황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증권회사의 그 단기 투자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미수 거래라든가 신용 거래의 여러 가지 제도가 개인들이 단기 투기를 잠깐 부추기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인데 그것이 결국은 그런 레버리지가 다 없어지니까 이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건전하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금융회사에서 배워야 될 것은 레버리지인데 적정한 레버리지가 어디까지나 우리 생활에서 배운 여러 가지 레버리지 방법이 지난번 재작년에 큰 문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큰 문제가 됐던 게 우리 은행이 가장 급히 아픈 게 이해대 비율이 130%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장단기 위치에 미스매치도 있었습니다만 이해대 비율 결국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줘야 되냐 이 레버리지 문제가 위기시기에 가장 뼈아픈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많은 걸 봤습니다. 레버리지를 많아가지고 대부분 다 사상공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우리 자본시장은 기능으로서 자산용 시장하고 기업 크게 나서 기업 금융시장, 기업 금융으로의 기능으로서의 자본시장을 제가 얘기합니다만 이 자산용 시장에서 지난 몇 년간 참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표로 제가 지난 여름에 IIFA라고 세계 자산형 총회소에서 했는데 자료를 보고 많은 외국 교사들이 놀래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가계자산 구성이 고령화 사회로 가고 또 저금리 사회로 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가계자산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주식형 펀드의 규모가 2003년 말에 한 10조까지 안 됐던 걸 기억납니다. 그것이 작년 말에 130조까지 가고 지금 조금 늘어서 120조, 1 2조입니다만 이런 단편적인 하나의 예입니다만 이런 각 분야에서 이렇게 이 자본시장의 자산형 시장으로서 많이 비약적인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문제는 이런 가계자산 구성 문제인데 우리의 가계자산 구성에 이건 제가 3년 전에 우리 KDI에 요청해서 우리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KDI가 우리나라 아직 이런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보고서를 제가 영향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구성비가 부동산의 80%, 금융자산의 20%입니다. 이거 어디 대학 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 가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편중이라는 것이 물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제 집을 가져야 되는 강력한 욕구가 강한 그런 또 나라에서 있지만 또한 급속하게 성장을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서구처럼 뭐 집을 물려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대에 자기가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거기다 모든 걸 또 쓸어넣는 이런 또 우리 역사적인 현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글로벌한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가계자산의 80%를 부동산에다 집어넣는 게 장기적으로 이게 서스테이너블 하냐?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이제 계속되는데 전 세계 다 자산 구성을 보면 맥시멈 저희 부동산으로 간다고 해야 한 40%. 일본 같은 나라 그 부동산 우리만큼 좋아했던 나라도 30몇 프로, 36%가 그렇고 우리 여전히 지금 여기 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글로벌한 시각에서 장기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유가 있죠. 이것이 과연 그런 우리가 글로벌한 시각에서의 그 피저리스 스타들이 했을 때 과연 서스테인을 하냐, 계속될 것이냐 이런 의문이 가는데 이게 아마 최근에 더 강화되는 것 같고요. 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적인 인구 문제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우리 전 세대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라 설명하죠. 저는 그런 자료를 가지신다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봐서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부동산이
갈 것이냐.